예, 안녕하십니까. 아, 평창 올림픽이 이제 거의 뭐 종말에 이르렀는데 이 방송에 나갈 때는 아마도 올림픽이 끝난 후가 될 것 같아요. 아, 뭐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라고 이렇게 그 다들 얘기하지만은 뭐 한반도 상황은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코피 작전 얘기했고 평창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뭐 그것과 아주 다른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평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최근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일어난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말이죠. 그 플로리다에서 어떤 그 정신병자가 총을 들고 학교를 가가지고 그냥 뭐 아이들을 이렇게 총으로 쏴 죽였는데 17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그 막을 것이냐에 대해서 그 논쟁이 많은데 그 논쟁이 그걸 조금 좀 확대해 보면은 한반도 안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자체를 그러니까 건 프리 존으로 만들자. 즉 학교 어떤 그 캠퍼스 내에는 총이 한 자루도 없는 그런 곳을 만들자. 평화의 지대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23일 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수 그 단체들이 모인 데 가서 이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총을 들고 들어온 사람은 학교에 총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이 학살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방안은 거기 있는 선생님들을 무장을 시키겠다. 그 선생님을 무장시킨다는 거가 모든 선생님이 꼰총 차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그 선생님 중에서는 뭐 해병대 장교 출신도 있을 거고 또 이라크 전쟁에 갔다 온 그 또 뭐 전쟁의 그 참전 용사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총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아예 무장을 시켜가지고 그런 녀석이 오면은 먼저 제압을 하게 걔네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자기는 강구하고 있다.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참 그 두 개가 다 맞아 보이는데 둘 다 조금씩의 진리는 있는데 그 현실 세계에서 어떤 게 더 맞을까? 예, 그 정신이 좀 이상한 녀석이 혼자 총을 차고 들어왔을 때 학교 전체는 건프리존이다. 그러면 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학교 전체는 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그 이론이 갈리는데 전쟁론이라든가 또 국가 안보는 그 후자가 맞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할 경우에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다수설이고 기본 이론이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제가 이제 뭐 이 전쟁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냐? 일어난다면 언제쯤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은 날짜까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알 방법이 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들이 있어요.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조짐. 그래서 무슨 조짐들이 보여요? 그랬더니 미군이 여기 자꾸 많이 오고 있잖아요. 많이 지금 미군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는 미군 가족들은 가고 있잖아요. 그 미군 가족들은 뭐 간다라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죠. 그리고 미군 가족들이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철수하는 연습하는 거, 비행기에 이제 수송기에 타는 그런 뭐 사진 우리들이 다 텔레비로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쟁 난다는 그 징조가 다가온 거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그 뭐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은 전쟁의 역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런 조짐을 계속 보내는 거는 북한 보고 이제 그만하라. 이게 영어로 back down. 이제 꿇어. 이제 그만해. 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짐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조짐이 보이니까 내일 모레 전쟁이 난다가 아니라 그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내일 모레 전쟁을 안 하고 끝나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한테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미국이 정말로 전쟁을 하고 싶으면 조짐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쟁에 그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기습의 원칙입니다.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초장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그 어느 나라든지 각국의 그 군사 전쟁의 원칙에 전투의 원칙에
그 기습이 들어가는데 미국이 이것을 계속 조짐을 보여주는 것은 싸우겠다라기보다도 북한한테 항복하라고 권유하는 그 항복하라는 권유에는 오히려 북한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것이죠. 따지고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 곧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이 정말로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면은 조짐이 없이 기습으로 알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코피 작전 같은 것은 전쟁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거는 안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그러면 전쟁이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무력 공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다 이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고 다 죽는 거 아니냐. 빅터 차 교수 견해를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죠. 그분이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에 미국 사람이 23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단 말이냐. 미국 사람의 23만 명의 운명이 문제면은 한국 사람 5천만 명의 운명은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빅터 차 교수 같은 사람 그런 부류의 이론이 많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은 이제 한반도 전체의 전면전, 꼭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이것을 뭐 그냥 뭐 근거 없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뭐 몇 가지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그 전쟁은 역설이다고 얘기했는데 전쟁사를 보더라도 무지무지하게 역설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날 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싸우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인명피해가 확 줄어들었다라는 그 역사적 현실 이런 것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 전쟁일수록 인명 피해가 더 적다. 이게 답입니다. 좋은 무기로 전쟁할 경우에 전쟁에서의 인명 피해가 더 높아지지 않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게 되느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학자들이 severity, 전쟁이 얼마나 severe한가, 아주 잔인한가, 이거를 그 배틀 데스 그리고 또 민간인의 그 인명 피해 그리고 산업 피해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보는데 전쟁의 피해가 많은 것은 사용된 무기가 아니라 채택된 어느 전술을 택하느냐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된 무기가 아니라 채택된 전술에 의해서 인명 피해가 다르게 나타난다. 옛날 전쟁이 무기도 별로 안 좋을 때 전쟁이 왜 더 잔인하다고 말씀할 수 있나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무기가 별로 성능이 나빴기 때문에 그 무기의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부 모입니다. 전부 모여요. 그래서 집중돼 가지고 밀집돼 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밀집. 그래서 총도 요새 총은 좋으니까 이제 한 사람이 빵빵 쏘면 되는데 옛날에는 총이 잘 빨리 나가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막 쏠려면은 여러 명이 뭉쳐서 한 줄로 서 가지고 한 줄이 다 쏘고 그러면 쏜 줄은 앞 앉으면 뒷줄이 또 쏘고 그 줄 앉으면 또 다음 줄이 쏘고 그리고 총알 장전한 다음에 또 다른 줄이 쏘고 전부 모여서 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죽을 확률도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는 총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 떨어져 있습니다. 군인들이 떨어져서 싸우죠. 그래서 무기가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인명피해가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뭐 공부한 자료 이렇게 보니까 1년 동안에 그 군인들이라든가 또는 국민들 1000명 중에서 몇 명이 전쟁하다가 이제 전사하느냐를 보니까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 데이터는 없어요. 이제 북군 데이터가 1년에 1000명 중에서 21.3명이 죽었다. 1차 대전 남북 전쟁하고 상대도 안 되게 더 잔인한 전쟁이죠. 거기는 1년 1000명 중에서 1년간 사망률이 12명으로 줄어듭니다. 남북 전쟁은 21명이었는데 북군이 승리한 편인데 21명이에요. 근데 1차 대전 때는 12명. 1차 대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대전은 9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전쟁이 무기가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인명 피해도 훨씬 늘어난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잠깐 그림을 갖고 왔는데 남북 전쟁할 때 그 북군이 총 쏘는데 전부 그냥 몇십 명이 줄을 서가지고 한 줄로 서서 총을 쏘죠. 이게 총이 화력이 약하고 뭐 1분 동안 발사할 수 있는 횟수가 작기 때문에 그 적에게 집중을 시키느라고 이렇게 줄 서서 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 미국 독립전쟁을 막으러 온 영국 군들도 전부 몇십 명이 줄 서서 쏘는 장면. 옛날에 그 로마 군들이라든가 또는 그리스 보병 장창대 전부 그냥 옆에 있는 병사랑 딱 몸을 붙여서 그리고 창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창이 한 개가 아니라 몇십 개의 그 힘을 발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죽을 확률도 높아지고 그랬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장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통계를 내봤어요. 그 전쟁터의 그 땅 넓이 1km, 1km, 1km가 1000m, 1000m죠. 이 1000m짜리 이 정사각형 속에 그 전투라고 하고 그 속에 군인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전투를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조밀하게 모여서 전투를 하느냐를 계산해 봤더니 고대 뭐 로마나 그리스 시대에는 1제곱킬로미터, 1평방킬로미터에 약 10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이니까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그러니까 1000m, 1000m에 10만 명이 들어갔으니까 한 사람이 10제곱미터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제곱미터면 3.3, 3.3. 그러니까 한 평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나폴레옹 전쟁 때에는 1평방킬로미터당 10만 명이 아니라 4,970명, 한 5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지는 것이죠. 남북전쟁 때는 3,833명, 10만 명에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1차 대전 때는 1평방제곱킬로미터당 404명,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36명, 그리고 이제 1970년대에 싸운 그 10월에 그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 그때는 1km에 25명. 군인들이 널찍하게 떨어져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인명피해가 훨씬 적어지고 그리고 무기가 좋아져서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30년 전쟁, 100년 전쟁 이런 전쟁은 지금 없습니다. 요새는 뭐 일주일 싸우는 전쟁도 있고 기껏가에 몇 달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은 1616년서부터 1648년까지 그러니까 30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그 독일 땅입니다. 거기서 싸워졌던 전쟁이 제일 그 인명피해가 높은 전쟁인데 거기 그때 독일 인구 그러니까 지금 독일 땅이죠. 그 동네에 있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전사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나머지 3분의 2가 살았고 그리고 그 무렵에 군인들은 참전한 병사의 30 내지 50%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상당하면 대부분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치료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긴 팀의 경우에는 병력의 10%가 죽었고 10%가 이제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진 팀은 40%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고 전쟁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밝혀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그 잔인한 전쟁은 아마도 아닐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 전쟁사의 그 상황에서 보죠. 최근에 일어난 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술주 이 사람이 그 레이건 대통령 때 외무장관인데 95세, 96세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월 16일 날 한 얘기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레드라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레드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선을 넘으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레드라인이죠. 그 언급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빈협박은 결국 아군을 파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넘었을 때도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결국은 아군을 파괴한다. 여기는 꼭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심리적이라든가 뭐 북한이 이제 미국을 우습게 본다든가 그러니까 적이 이쪽 상대를 우습게 보는 거죠. 레드라인을 자꾸 그 뒤로 밀리면은 레드라인을 언급한 이상 우리는 적을 쏴 죽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라고 슐츠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키신저 박사도 이제 94세의 그 어떤 대단한 그 외무장관인데
이 사람 얘기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평화 협상을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협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거지 받을 때 협상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나도 못 얻어요. 그러면 그건 협상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이 최하로 얻고 싶은 거는 지금 더 이상 안 만들 테니까 미국까지 가는 건 안 만들 테니까 여기서 좀 쓰는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키신저 박사가 핵 동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핵 동결이라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이 유발될 것입니다. 핵의 제거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핵 제거만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북한 대표가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미국은 다 없애. 북한은 어떻게 그걸 다 없애느냐 하고서 이건 남겨두고 이걸 줘. 그러면 이걸 뭐 이런 식으로 내야 되는 거 협상인데 지금 미국은 다 없애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만날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할 경우에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키신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댄 코츠라는 사람이 그 DNI 미국의 이제 그 국가정보국이라고 있는데 그 국가정보국이 연방 정보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상부기관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꼭 그 영향력이 제일 높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핵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에 사용 가능한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출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으며 이제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될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또 뭐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이 사람은 뭐 현직 CIA 국장인데 북한의 최근 올림픽 응원단 파견은 핵 개발의 시간을 벌기 위한 미소 전략입니다. 올림픽 대표로 파견된 김여정이 북한에서 선정선동부를 담당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북한이 대화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김영남 오고 그리고 김영남보다도 이제 제일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의 친여 동생 김여정이 되겠죠. 김여정이 왔을 때 뭐 참 한국 언론들이 뭐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들은 김여정이 백두혈통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게 21세기에 무슨 혈통을 얘기한다는 게 참 그 쑥스러운 얘기인데 백두혈통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신문에는 어떤 뭐 모나리자처럼 생겼다고 모나리자. 예. 근데 그 미국 CIA 국장이 김여정은 북한에서 선동부를 담당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참 그 접근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다 하는 사실에 참 우리가 그 문제를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우연히 TV를 보다가 폭스뉴스 2월 20일 걸 봤는데 금년에 지금 북한 선수단이 오긴 왔지만은 그건 뭐 애초에 스포츠가 목적은 아니었겠죠. 뭐 메달다운 메달이 하나도 없죠. 메달다운 메달이 없는데 폭스뉴스 2018년 2월 20일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에 실패한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 가서 벌 받을까봐 참 그 마음이 무섭다는 그 얘기입니다. Hope to avoid dangerous consequences. 위험한 결과를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뉴스에 북한이 그 월드컵에 나갔는데 포르투갈한테 3대 0으로 이기다가 5대 3으로 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포르투갈이 먼저 잘하는 팀이지만은 그때 그 북한 선수단들이 전부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북한의 그 축구팀이 그 이 월드컵에서 지고 그래서 콘센트레이션 캠프 그러니까 뭐 강제 노동하는 데죠. 거기에 그 보내졌다라고. 그래서 그 운동 선수가 지고 왔는데 그리고 졌다라고 6시간 동안 전부 다 왜 졌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라고 그랬답니다. 운동 선수한테 왜 졌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사상이 해이해져서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 사담 후세인이 그 이라크 국가대표팀이 축구에 지고 왔다고 말이죠. 그 벌을 주는데 축구공처럼 생긴 돌을 만들어갖고 돌을 차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 발에서 피가 나오고 발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차라고 그렇게 그 잔인한 벌을 준 그런 독재자가 있었는데
폭스뉴스에서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그건 며칠 전이죠. 김정은이 그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까봐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북한에서 그 39호실이라고 이제 북한의 그 대외 뭐 달러 같은 거 버는 그런 데 관련된 데서 일하던 사람 중에 이제 이 탈북한 사람이 리종호라는 사람이 이제 북한 지금 김정은은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했다는 그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날, 뭐 오늘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2월 24일인데 어제죠. 지금 미국이 사상 최대의 대북 제재 카드를 빼들었다. 제3국의 선박과 해운회사 50개 이상의 기관과 개인을 전부 다 차단하고 특히 이제 바다에서 해상 차단, 우리가 그 해상 봉쇄에 대해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상 차단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껏 했던 어떤 제재보다도 더 강력한 제재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어제 나온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업, 우리나라 신문에는 별로 나지 않고 있다가 저는 한 5일 전쯤에 한 2월 한 19일 무렵에 그 뭐 여기저기 지인으로부터 그런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그 낮은 선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큰 불이 난 것 같다. 그래서 불이 났다는 거를 그 인공위성으로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거기에 그 연기, 바람 부는 대로 그 연기 나가는 거를 보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 탄소 농도, 그러니까 뭐 공기가 더럽다 깨끗하다 이걸 계산하는 그거로 봤을 때 서울보다 낮은 선봉이 한 100배쯤 더 공기가 나쁜 거로 나왔습니다. 서울보다 공기가 100배나 더 나쁘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랬는데 그게 2월 23일 날 한국일보에 처음으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정유공장에 대폭발 사고가 나고 그래서 낮은 선봉이 일주일째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진화를 못하고 있다. 그 장소가 승리화학 연합기업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그냥 인용을 한다면은 뭐 울산 정유공장쯤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큰 정유공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유를 사오면 원유는 그냥 시꺼먼 물이죠. 끈적끈적한 물인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 불 붙여도 불도 안 붙는다는 뭐 말도 이거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휘발유로 만들고 뭐 또 뭐 등유로도 만들고 그리고 디젤로도 만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정유죠. 그런 다음에 쓸 수 있는데 북한이 원유를 사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기름으로 바꾸는 그 정유 공장인데 1년에 200만 톤 정도라니까 뭐 북한의 거의 대부분을 거기서 이제 정유를 하는 공장인데 승리화학 연합기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째 불이 나고 있고 그 신문에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유엔 안보리 제재로 가뜩이나 원유 수급이 여의치 않은 북한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왜 불이 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모르는 일들이 뭐 지구상에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간 뭐 이런 그 말씀을 이번 주에 뉴스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원래 그 전쟁 얘기하면서 미국의 그 무기 체계 한계를 소개하려고 지난번에 이제 뭐 이 얘기를 제가 아직은 한 적이 없는데 작년 8월 8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와 불과 분노, 불과 분노 그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상당히 그 기독교적인 언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Fire and Fury, 하늘에서 뭐 유황의 불 세례로 뭐 소돔과 고모라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난 다음에 9월 18일 날 매티스 장관, 미국 국방장관이죠. 이 사람이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무력 공격이 가능하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또 미국 학자들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은 이것은 전면 전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정면 거부한 것이 매티스 장관의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무력 공격도 가능하다는 그 언급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오늘 해드릴 계획으로 있는데 화양과 분노 그리고 이제 9월 18일 날 작년 9월 18일 날 매티스 장관이 한 얘기를 잠깐 좀 부연해서 그때 이제 나와서 이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사실은 제가 그 북한 미사일 발사를 미국이 요격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그 방송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미국의 국가안보 차석이 그 비밀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라고 반박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직까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라고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요격했다는 소리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서울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이버 어택 하겠다는 얘기냐, 또는 something more covert, 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다른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날 9월 18일 날 이 국방장관이 내 자세한 얘기는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하다가 한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지금 그 카이네틱 옵션을 얘기하는 거냐. 카이네틱이라는 거가 이제 운동이란 뜻입니다. 운동. 카이네틱 에너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예요. 그 뭐 우리 물리학 잘 모르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죠. 하늘에서 뭐 못을 떨기면은, 높은 데서 떨기면 그 못이 속도가 너무 빨라져 가지고 조그만 못이라도 사람 맞으면 뭐 그냥 큰일 난다고. 뭐 미국에서는 그 재밌는 속설이 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그게 한 400m 좀 넘는 건물입니다. 1센트짜리 동전 떨겨뜨리면 밑에서 그거 맞는 사람이 죽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가 무섭다라는 것을 그 상징하는 설인데, 그 설은 과학자들이 아니라고는 증명을 했어요. 동전을 떨겼는데 1원짜리, 그게 이제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을 때 죽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카이네틱 에너지라는 게 바로 그런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총을 쏘면은 가까이서 맞을 때가 더 위험하죠. 멀리 가게 되면 이제 총이 점점 그 에너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대 있을 때 다 배우죠. 이 총은 유효 사거리가 얼마다. 유효 사거리라는 것은 그 안에서 맞아야지 그 적에게 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바깥에서 맞으면 그냥 죽지 않아요. 뭐 다치지도 않습니다. 더 멀리서 맞으면은. 그런데 이 카이네틱 에너지, 바로 그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를 기자가, 지금 당신이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카이네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매티스가 거기서 그렇다라고 긍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오프가드 이렇게 막고 있다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미국 사람들이 매티스 장관이 그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무기를 잠깐 얘기해 줄 텐데, 그 무기 이름이, 내가 지금 파이어 앤드 퓨어리라든가 이런 그 용어들이 상당히 그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카이네틱 웨폰,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무기, 그거를 이름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Rod from God. 그 rod라는 것은 ROD, 막대기, 또는 뭡니까, 회초리. From God,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회초리. 그 무기 이름이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그건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작년에 이 뉴스를 보고서 그때 이제 좀 정리해뒀던 건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지금 미국이 그 에너지 무기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제 레이저로 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림 보는데, 이 레이저에다가 열을 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의할 때 파워포인트 쓰는데, 그 파워포인트를 몇 천만 배를 증폭시키면은 거기서 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맞게 되면은 인명이 살상되죠. 그래서 미국이 그 레이저를 몇 천만 배를 증폭시켜서 이제 레이저 무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에도 달고 있고 군함에도 달고 있습니다. 군함에 다는 거는 이미 지금 달기 시작해 가지고 다는데, 그 과거에는 그 군함에 단 그 레이저 포로, 여러분들이 그 군함에 단 것도 이제 그림 보실 텐데, 그거로
상대방의 그 비행기를 뭐 드론 같은 거 가면 이제 쏴서 맞춘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미사일 한 발 값이 40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비행기 오는 것을 공격할 때 한 40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5천만 원쯤 되겠죠. 지금 돈으로. 그게 이제 한 발이었는데 요 레이저 광선 한 발은 59센트. 한 600원? 700원? 아, 이게 바로 그 혁신이고 참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레이저는 백발백중입니다.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신의 막대기, 신의 회초리, 뭐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rod from God라는 거는 이거는 그 미국이 지금 뭐 세계가 약속은 하긴 했습니다. 그 우주에 그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있는데 그거는 무기로 쓰지 말기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기로 쓰지 않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러시아도 무기로 쓰고 있고 미국도 무기로 쓰고 있고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제일 먼저 개발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뭐 때문에 좌절을 했냐면은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쐈어요. 그리고 지구가 여기 있는데 그 인공위성을 미국 위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러시아 인공위성이. 그리고 거기다 핵무기를 달고 미국으로 쏘면은 이걸 어떻게 막냐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구랑 자전 속도를 똑같이 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핵무기는 항상 미국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그냥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우주를 무기화시키지 말자 그랬는데 지금 뭐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우주 능력이 있는 나라는 전부 이걸 다 무기화시켰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 rod from God라는 것 중에 하나의 사진인데 빛도 쏩니다. 빛. 우주에서 지구로 빛도 쏘고 레이저 무기죠. 지금 여기는 미국이 2022년까지는 이 폭격기에다가도 이 빛으로 쏘는 무기를 달 계획으로 있다는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제 지금 실전 배치가 된 군함에 단 미국의 레이저포입니다. 군함에 달았는데 옛날에는 그 미국 군함을 테러리스트의 그 조그만 그 고무보트가 따라오면은 참 애매했습니다. 저 조그만 고무보트를 미사일로 쏘기도 뭐하고 값도 그런데 이제 이 레이저건으로는 값도 워낙 싸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진 그런 상황이 되죠. 요 화면도 제가 이거 보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2009년도에 미국의 그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그 미래 전문 예측학자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그 사람이 앞으로 100년 해가지고 21세기를 예측한다라는 그 책에 나온 문장인데 지구의 모든 배들은 미국 인공위성이 보고 있으며 그러니까 지구에 수많은 배들이 떠다니는데 그게 미국 인공위성이 다 보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은 미국 해군의 의지에 따라 갈 수도 차단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미국이 위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인공위성으로 그 배들의 움직임은 미국 해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뭐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가 있지만은 북한의 배들이 뭐 물건을 싣고 나왔다가 목적지로 못 가고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함이 거기 뭐 실었는지 좀 보여줘 하고 가서 이제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상한 물건 실었으면 뺏고 그러죠. 안 보여주려고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rod from God. 이거는 근데 무기가 무지무지하게 오래전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행주산성 여기 있죠? 행주산성. 행주산성 가보면은 그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일본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행내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싣고 올라가가지고 그 병사들한테 돌을 주었다. 그래서 돌을 위에서 집어 던졌다. 그게 바로 카이네틱 웨폰입니다. 돌. 그 위에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맞을 때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 쏘는 돌은 참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건 한 50년도 넘었어요. 이 생각이 나온 지는. 월남 전쟁을 하다가 폭탄이 아니라 아주 조그맣니다. 뭐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요만한 쇳덩어리인데 여러분 사진 보실 거예요. 요거를 그 이름을 레이지독 프로젝타일. 레이지독이 뭡니까? 이제 아주 게으른 개라는 뜻이죠. 미국 강아지들 뭐 큼직한 놈들이 그냥 낮잠만 자고 이런 거를 레이지독이라고 그러는데 요 조그만 쇳덩어리를 비행기에서 그냥 무수히 떨깁니다. 높이 날아가면서.
그러면 그거 맞고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정도가 아니라 그 요만한 건데 한 5cm 됩니다. 그리고 쇳덩어리 그냥 그 뒤에 이제 그 핀 같은 걸 달았어요. 그 멀리서 보면 폭탄 모양인데 그걸 비행기에서 막 떨기는데 900m쯤에서 떨기면은 그게 시멘트에 맞았을 때 시멘트를 22.5cm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 맞으면 뭐 즉사가 되는 것이죠. 시멘트 22.5cm면 이만큼을 그 쇳덩어리에 뚫고 들어갈 정도니까 이거를 월남에서 미군이 뭐 쇠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하늘에서 막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 폭탄도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우주로 올려놓은 거가 바로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Rod from God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미 만들어 갖고 다 갖다 놨습니다. 우주에 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여러분 길에 다니면은 전봇대 있죠, 전봇대. 전봇대랑 그냥 똑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가 6m, 길이가 6m, 폭이 30cm. 그런데 그놈을 거의 그 지구 어디야?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제 우주로 나가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 또는 그 위에 거기서 그거는 쏘는 것도 아닙니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구로. 근데 그게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재료는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으로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봇대처럼 뭉툭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오다가 이제 지구로 들어오면 열도 받으니까 열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뭐 가서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열 처리해서 뜨거운 걸 버티면서 오는데 그 길이 6m, 폭 30cm짜리 이 텅스텐 막대기가 지구 궤도 무렵에서 떨어지면은 땅에 도달할 때, 이 땅에 도착할 때 그때 그 속도가 초속 10.8km랍니다. 그래서 시속 약 39,000km. 여러분 길에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가 동물들 밤에 시속 100km로 가다가 사슴 같은 거 받으면 사슴 그냥 거기서 즉사해 버리죠. 자동차 시속 100km짜리 맞아도 즉사하는데 이 텅스텐 덩어리가 시속 39,000km로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물리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에너지가 핵폭탄하고 같답니다. 보통 핵폭탄. 근데 다른 핵폭탄이에요. 핵폭탄은 꽝 터진 다음에 낙진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이 더 죽죠. 얘는 그게 없습니다. 낙진이 없습니다. 낙진이. 그러니까 낙진이 당연히 없죠. 그냥 터지기만 하니까. 터지는 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게 이제 불을 냅니다. 불. 난 그 불이 난다는 거를 제가 그 뭐 텔레비 과학 공부 열심히 안 하지만 텔레비로 이제 과학 부분을 자주 보는 편인데 공룡이 멸망했다는 거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설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멸망했답니다. 그 운석이 뭐 지구 전체에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몇십 메터짜리 그런 운석이죠. 그것이 지구로 한번 떨어졌는데 그것이 떨어졌을 때 지구에 미친 그 에너지가 뭐 핵폭탄 몇십 개도 넘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구 전체가 불이 나고 뭐 하늘이 깜깜하게 되고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이 지금 최소의 그 공룡 얘기인데 이 폭탄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뭐 초속 10.8km 이거 뭐 마하가 얼마인가요? 마하 10입니까? 그러면은 마하 10이네요. 그렇게 떨어졌을 경우에 밑에 있는 어떤 그 방어 시설이거나 어떠한 공장이거나 남아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떠지면 그게 터지는 거예요. 불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폭탄이 안 터졌으니까 뭐 모르는 거죠. 그리고 화학 낙진도 없고 이런 걸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매티스 장관한테 지금 당신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니까 혹시 그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터지는 핵폭탄이랑 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그 대신에 방사능은 하나도 없다. 텅스텐이니까. 요게 이제 사진을 몇 개 제가 이제 구해봤습니다. 그냥 뭐 빼쭉하게 생겼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그 열 받지 말라고 하는 그 코팅을 했고 뒤에는 이제 그 꼬랑지 이렇게 날개 붙이면은 잘 날아가니까 꼬랑지 날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삐쭉한 화살같이 생겼어요. 이런 거를
인공위성에 이제 여러 개 꽂아놓고 있다가 그냥 지구로 떨겨뜨리는 겁니다. 그 표적으로. 예, 여기 있는 것도 또 그런 그림이죠. 예, 지구로 이제 향하는. 요건 이제 그 미국 공군이 갖고 있는데 그 개념 설명도를 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카이네틱 플랫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다. 조금 좀 방정맞은 사람들은 뭐 그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좀 적대적인 나라에서 뭐 불나고 터지고 그랬는데 도무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런 거가 미국이 저거 공격한 거다 그러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뭐 그거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고 하여간 우리 그 요새 뭐 군사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별거가 다 나오는데 이 이름도 참 기묘하게 졌죠. 하느님의 회초리, 신의 회초리라고 썼고 그 미국이 뭐 화염과 분노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는데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은 전쟁을 하자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자가 아니라 전쟁을 정말 할 것 같을 때 한쪽이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도 피해 보니까 말로 평화로 끝내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 전쟁의 역설을 얘기했지만은 전쟁을 정말 할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은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정말 전쟁을 하려면은 전쟁을 할 것 같은 행동 조짐 안 보여요. 정말로 이거는 내가 공격하고야 말겠다 그러면은 조짐 안 보이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기습의 효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 오늘은 뭐 그냥 우리가 그 최근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날 21일 날 미국 국방장관이 했던 그 우리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무기가 뭐다라는 것을 뭐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